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동생이 요즘은 이렇게 본인의 사연을 보내는 채널이 있다고 해서 구경을 하다가 제 이야기를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나름대로 해외파예요. 해외파라고 하기에는 외국에서 겨우 8살까지 살다 들어왔기에 반쪽짜리 해외파이긴 하지만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셨고 저와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까지 이렇게 네 가족은 오래전 베트남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행복한 기억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커다란 리조트를 운영하셨는데 저희 가족의 숙소는 리조트 한켠에 있었어요. 정말 덥고 습하고 벌레도 많았지만 창문을 열면 바로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고 해질녘쯤 노을이 정말 눈부시게 예뻤던 곳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없었지만 연년생 동생이 있었기에 심심할 틈이 없었어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리조트를 돌보시느라 바빴고 어머니께서는 어린 시절 저희에게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와 동생은 매일같이 리조트 이곳저곳을 쏘다니며 술래잡기, 숨바꼭질을 하고 놀았어요. 리조트 직원들은 모두 베트남 사람이었는데요. 간단한 한국어 회화를 할 줄 알았어요. 대부분의 손님들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와 가장 친했던 직원은 20대 초반 정도의 젊은 여자 직원이었어요. 저희가 머물렀던 집을 포함해 리조트 전체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청소부였는데 리조트에서 일하는 직원 중 한국어가 가장 능숙했어요. 항상 저와 여동생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시간이 날 때면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여러 간식들을 챙겨주기도 하고 저와 여동생 모두 그 직원을 잘 따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에 매우 만족하며 지내던 저와 여동생 그리고 아버지와는 다르게 어머니께서는 베트남을 그리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습한 날씨와 틈만 나면 마주치는 벌레, 강한 햇볕까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며 항상 툴툴대시기 일쑤였고 매일같이 밖을 쏘다니는 저와 여동생에게 정신이 사나우니 제발 집에만 있으라고 성질을 내시곤 했습니다. 동남아 음식은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요리사에게 한국 요리를 만들라 강요하시기도 했어요. 저희 가족의 음식을 만들어주던 요리사는 리조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는데 태어나 한 번도 한식을 만들어 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으신 아주머니셨어요. 그런 아주머니께서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겨우겨우 미역국이나 김치찌개 같은 요리를 만들어 가져다 주시면 이 맛이 아니라면서 화를 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리곤 하셨습니다. 참다 못한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한식이 좋으면 당신이 좀 만들어 보라며 아주머니가 당신이 하도 부탁하니 애써 만들어주신 건데 굳이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어야겠냐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이 베트남에서 얼마나 불행한지 얼마나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그런 말싸움은 날이 갈수록 잦아졌고 결국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한국행을 허락하셨어요. 다만 혼자서는 돌아갈 수 없고 저와 여동생을 데려가 돌보고 교육을 책임진다는 조건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몹시 기뻐하시며 캐리어에 짐을 싸셨어요. 콧노래를 부르시며 즐겁게 베트남을 떠날 준비를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저와 여동생은 베트남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인 핏줄에 한국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저와 동생은 한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닥 관심도 없었습니다. 매일 바다 앞을 뛰어다니고 처음 보는 작은 동물, 물고기를 만나기도 하고 수영을 하기도 하고 항상 즐거운 일뿐이었던 곳을 왜 떠나고 싶었겠어요. 한국으로 가고 싶지 않다 떼를 쓰며 오는 저희들을 아버지께서는 다 너희를 위한 일이다. 분명 한국을 마음에 들어 할 거다. 이곳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며 달래주셨습니다. 베트남을 떠나는 것 자체도 싫었지만 아버지와 헤어지고 어머니와 살게 된 것도 싫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와 여동생에게 크게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제 기억 속 어머니 모습은 항상 두껍게 화장을 하고 예쁜 옷과 액세서리로 본인을 치장하고 남들 눈에 본인이 어떻게 비쳐 보일지 어떻게 하면 본인이 가진 것을 더 자랑할 수 있을지 그걸 매사에 고민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린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엄마를 좋아하고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 했다니
어머니께서 얼마나 저희에게 관심이 없으셨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그렇게 저와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는 셋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렸을 적이라 자세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춥다였어요. 제가 지내던 베트남 지역은 1년 내내 날씨가 몹시 따뜻했고 겨울이라고 부를 만한 기간이 없었어요. 물론 조금 쌀쌀해지기는 했지만 한국의 겨울처럼 눈이 펑펑 오거나 칼바람이 부는 일은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들어온 후 태어나 처음으로 눈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이 베트남만큼 좋은 곳이다. 너희도 곧 적응하게 될 거다 말씀하셨지만 저와 여동생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언어와 문화였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본 적이 없었으니 처음 학교에 입학한 후에 친구를 사귀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게다가 어렸을 적부터 꾸준히 한글을 접하고 주변에서 한국어를 듣고 사용해온 아이들과 다르게 저와 여동생은 언어 능력도 조금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햇볕에 잔뜩 그을려 어두운 피부에 한국말도 어눌한 저와 동생을 학교 친구들은 일명 튀기라며 놀렸고 저희 엄마도 동남아 사람이냐 너네 나라도 돌아가라면서 모진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서야 다문화를 존중하고 그런 다른 인종을 비하하는 것을 금기처럼 여기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동남아 혼혈 아이들에게 튀기라고 부르며 놀리고 괴롭히는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와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말이기에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저와 동생은 혼혈이는 아니었지만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는 꼭 그렇게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 말씀을 하셔도 친구들의 괴롭힘은 끊이지 않았고 그렇지 않아도 낯선 곳에서 적응하기 힘들어하던 저와 여동생은 어머니께 학교가 가고 싶지 않다, 베트남으로 돌려보내달라 울며 떼를 썼습니다. 너네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살아야지 그런 후진 나라에 뭐하러 들어가려고 하니? 수준에 맞게 애들하고 어울려야 너네도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서 공부나 해. 어머니께서는 정말 전형적인 공주님이었어요. 나이를 아무리 드셔도 소녀시설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었달까요. 부잣집에서 외동딸로 태어나신 어머니께서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만나 결혼을 했고 결혼 후 바로 아버지를 따라 베트남으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친정에서 친정 부모님의 수발을, 결혼 후에는 리조트에서 직원들의 수발을 받으며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붙여본 적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한국으로 들어온 후에도 일주일에 3-4번씩은 집안일과 요리를 해주는 아주머니께서 집을 방문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매일 소파 위에 드러누워 홈쇼핑을 보시거나 친구들과 이리저리 놀러다니기 바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살림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식들에게도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자식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을 하든 못하든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든 말든 어머니에게는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갔다가 사실 멀쩡히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다니는지에 대한 일말의 궁금증도 없어 보였죠. 어린 저는 매일매일 베트남을 그리워했어요. 다정하신 아버지와 저를 잘 챙겨주던 직원 언니, 맛있는 음식들과 매일매일 즐거웠던 바다. 그러나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기억은 흐릿해져갔고 저와 여동생은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부족했던 언어 실력은 중학교에 입학할 때쯤 되자 다른 아이들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어요. 처음엔 좀 어색하게 느껴졌던 한국 문화와 풍경도 6년여의 시간이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 환경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방학마다 찾아갔던 베트남의 영향도 컸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저희는 베트남을 찾아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서도 함께 오셨지만 언제부턴가 저희만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저와 여동생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리조트는 매번 방학에 방문할 때마다 점점 규모가 커지고 화려해졌어요. 방문객이 많이 늘고 있었고 덩달아 아버지께서도 많이 바빠 보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는데요. 어느 겨울방학의 마지막 날 밤 잠에 들기 전 지나가던 얘기를 꺼내셨어요.
처음 너희 엄마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말을 했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며 너희를 엄마 손에 떠맡겨서는 안 됐다면서요.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고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동생도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맞잡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이혼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네는 나랑 아빠 중에 누구 따라갈래?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엄마는 바빠. 같이 산다고 해도 잘 챙겨줄 여유 없어. 혼자서 지내야 돼. 저와 여동생은 모두 아버지를 따라가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저희들에게 제발 본인과 함께 가자고 사정사정을 해도 고민해볼 상황에 따라오지 말라고 티를 대놓고 내시니 선택은 당연히 한 가지뿐이었죠. 그렇게 어머니와의 짧은 한국 생활이 끝나고 저와 여동생은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도 외동아들이셨어요. 그것도 조부모님께서 아주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늦둥이 장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할머니께서는 저와 여동생을 몹시 환영해 주셨고 딸들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된 후로 저와 여동생은 이전보다 몇 배는 더 행복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고민이 생겼을 때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자도 생기게 되었어요. 할머니께서는 항상 저와 여동생에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뭐든 다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에게 한 번도 음식을 만들어준 적이 없으셨어요. 심지어 과일 하나조차 직접 깎아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께서는 매 끼니를 본인 손으로 직접 만들어주셨어요.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해주셨던 음식도 물론 맛있었지만 할머니께서 저희를 위해 직접 만들어주시는 음식은 훨씬 맛이 좋았습니다. 저와 여동생이 특히 좋아했던 것은 할머니의 떡볶이였어요.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 떡볶이들처럼 자극적이고 매콤한 맛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달달한 고추장 베이스의 옛날 시장 떡볶이 맛이었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 떡볶이가 생각나요. 찐득하고 두꺼운 쌀떡과 통으로 숭덩숭덩 썰어낸 파가 푹 익혀져 있던 할머니의 떡볶이가요. 할머니께서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돌아가셨습니다. 여동생과 함께 정말 하늘이 무너져라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집에서 지내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아버지께서 생각보다 돈을 더 잘 버신다는 사실이었어요. 물론 베트남의 리조트는 정말 크고 화려하고 멋있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살던 시절에는 아버지께서 부자라는 사실을 체감할 만한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와 여동생은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어머니께 쉽사리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용돈도 받지 못했어요. 물론 고급 아파트에서 가정부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긴 했지만 어렸을 적에는 다른 친구들도 모두 그런 환경에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가고 나서야 그런 상황이 그리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할머니 댁에서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는 생활비 명목으로 할머니에게 많은 돈을 보내주셨어요. 조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집도 아버지가 마련해주신 고급 빌라였습니다. 저와 동생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든지 가질 수 있었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전부 먹을 수 있었어요.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졌고 그때부터 경제관념이 조금 느슨해졌던 것 같아요. 딱히 티를 내고 다니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친구들은 제가 부유한 집 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입고 다니는 옷이나 가방들도 값비싼 것이고 항상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물건을 잃어버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보며 자연스레 눈치를 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스스로가 좀 경제관념이 없어 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야 곱게 자란 부잣집 딸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저를 안 이롭게 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활발한 성격이라 그런지 항상 반장 선거에 나갔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반장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 처음으로 맞는 체육대회에 반 친구들과 함께 단체 티셔츠를 맞추기로 했고 참여 신청을 받는데 신청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당시 저로서는 신청하지 않는 아이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그렇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반장이었기에 충분히 그 아이들에게 단체 티셔츠를 사줄 만한 명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주제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도움을 받는 상대의 입장을 먼저 묻지도 않고 한 선행이었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마음에서 좋은 의도로 하고자 한 일이었더라도요. 당시 어렸던 저는 제가 공짜로 티셔츠를 사주겠다는데 싫어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반 아이들은 제 앞에서 역시 반장이야 하며 모두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 아이들이 저에 대해 하고 다녔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자기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사람을 거지 취급하냐. 항상 성격 좋은 척 나대면서 돈 자랑하는 거 아니꼽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는 몹시 충격이었고 그 뒤로 성격이 조금 변하게 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친절을 베푼다고 해서 그 친절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지금에 와서는 참 당연한 말이지만 어린 제게는 나름대로 큰 상처로 남았던 말입니다. 이전까지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나서기 좋아했던 성격이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한 후로는 사람들과 두루두루 어울리지 않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뒤로 조부모님과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동생에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동생 또한 굳이 먼저 어머니의 이야기를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전혀 궁금하지 않았고 어머니 또한 저희에 대해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실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모님 두 분 다 저희의 곁에 계시지 않았지만 조부모님께서 언제나 저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학창시절 내내 크게 빈자리를 느끼지 못했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머니께서는 불륜을 저지르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시작해 몇 년간 수많은 남성들과 잦은 만남을 가지셨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만났던 남자들은 주로 젊은 나이에 반반한 외모를 가진 소위 말하는 호스트들이었대요. 속된 말로 말하자면 남자 꽃뱀들이었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베트남에서 피땀 흘려 버신 돈으로 한국에서 젊은 남자들을 만나며 호의호식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남자들에게 명품이며 차며 선물을 가져다 바치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신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혼을 하셨고 그래도 저와 여동생을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소송을 걸거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깔끔하게 끝맺음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께 어머니께서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으셨다고 해요. 애초에 저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구를 따라갈 건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던 거죠. 유책 배우자였던 어머니께 양육권이 돌아갈 리가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께서도 저희의 양육에 그닥 관심이 없으셨을 거고요.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한국으로 어머니를 홀로 보낼 때부터 그런 불안감이 있었다. 결혼 전에도 바람 같은 여자였다. 너를 임신하게 되어서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처음부터 그 여자는 한 곳에 진득하게 머무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며 옛날을 회상하시곤 합니다. 물론 어머니가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지금은 꼭 남남처럼 느껴지기에 마음속 깊이 어머니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렸을 적에 헤어지기도 했고 헤어지기 이전에도 크게 친밀감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목표로 하던 서울의 대학에 입학하자 아버지께서는 입학 선물로 학교 근처에 저 혼자 살 수 있는 오피스텔 하나를 제 명의로 구매해 주셨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집이 잘 살든 못 살든 같은 교실 아래서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급식을 먹으며 구분 없이 두루두루 어울려 놀았지만 대학생이 되니 자연스레 생활 수준과 경제 습관이 비슷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더군요. 대학교에 들어와 만난 친구들은 다들 저와 같이 집안이 넉넉하고 돈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친구들과 매일같이 어울려 놀다 보니 점점 씀씀이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여유롭지 않게 살아본 적이 없었고 스스로의 노력 없이 모든 것을 얻었으니 당시에 저는 경제관념이 조금 부족하기는 했습니다. 돈이 소중한 줄 몰랐어요. 옷이며 가방이며 명품을 마음껏 구매했고 조금이라도 질리면 옷장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동생도 저와 마찬가지였어요. 저와 여동생의 취미는 아버지의 카드로 주말마다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토록 싫어하던 어머니의 면모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딱히 취업이 급하지 않았으니 아버지의 돈으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더 배우고 싶거나 흥미가 생기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도전해보고 공부해보며 지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들은 바리스타 일일 수업에 흥미가 생겨 커피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개인 카페를 하나 열게 되었어요. 그저 커피가 좋아서 시작한 카페였지만 사업이라는 게 그리 만만하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관광지에 위치한 2층 규모의 카페라 그런지 손님이 꽤 많았고 제 밑으로 일하는 직원들도 있다 보니 어렸을 적처럼 마냥 책임감 없이 좋아하는 것만 하며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쇼핑도 점점 안 하게 되고 땀 흘려 수익을 내보니 돈의 소중함을 스스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한번 커진 씀씀이는 쉽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복지나 급여를 다른 것보다 더 잘 챙겨주려고 했어요. 재료도 무조건 최고급으로만 썼고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고객 한 명 한 명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진상 손님이 와서 컴플레인을 걸어도 그냥 다시 만들어주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시작한 사업도 아니었고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는 곳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늘어갔고 카페는 시간이 지날수록 입소문을 타고 붐비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 규모로는 매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힘들 것 같아 고민 끝에 확장 겸 내부 수리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만난 것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인테리어 공사 업체의 사장이었어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돈을 아낄 생각이 없었기에 제가 생각하는 느낌을 적어 여러 업체에 견적을 문의했는데 비용은 상관없으니 최대한 좋은 퀄리티로 해달라는 제 요청에 타 업체들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견적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호구 하나 제대로 잡았다는 느낌이었겠죠. 그렇지만 남편 회사는 달랐어요. 남편이 뽑아온 견적을 보니 좋은 재료를 쓰면서도 최대한 낭비는 없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지고 계획해서 만들어온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업체에 공사를 맡기게 되었고 공사 기간 동안 여러 번 만나 대화도 자주 나누게 되며 서로에게 자연스레 호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보다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들이댔던 것 같아요.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고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 힘들게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 나이부터 철이 일찍 들어 어려운 집안 형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아득바득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저와는 완전 정반대의 타입이었죠. 당시 제 눈에는 그런 남편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남편과 만나며 남편 덕에 경제관념도 많이 잡히게 되었고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면 참 든든하고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는 몹시 작은 규모였고 공사도 자주 맞는 편이 아니었기에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외모가 출중하게 잘났거나 집안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지만 전 그냥 남편이라는 사람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결혼은 다들 미쳐서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쳤었던 거죠. 그놈의 콩깍지가 뭐라고 그때는 남편이 뭐라든 상관없이 다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약속을 한 후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외동아들의 어렸을 적부터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착한 아들이어서인지 시어머님께서 남편을 아끼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들 같은 남자가 어딨니? 넌 정말 남자 잘 만난 거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장가 안 보내고 평생 내가 다리고 살고 싶을 정도야. 돈 잘 벌고 외모 잘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사람은 됨됨이가 중요한 거야. 우리 아들 봐라. 인성되지, 능력 있지, 배포 크지. 대성할 사람인데 아직 빛을 못 본 것뿐이라니까. 당시 저는 남편에게 푹 빠져있기도 했고 처음 뵙는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제게 질문을 하시거나 저를 배려해 주시기는커녕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 얘기만 하시는 시어머니께 한마디 불만 없이 장단을 다 맞춰드렸어요. 남편은 민망해하며 우리 엄마가 좀 극성이다. 외동아들이라 그런 거니 네가 이해해달라며 이야기를 건넸고요. 전 그런 남편에게 내 눈에도 멋있는데 직접 낳아 키우신 어머니 눈에는 얼마나 멋있겠냐며 시어머니 말씀 전부 이해간다, 괜찮다 답해주었어요. 시댁에서는 집이라든가 혼수를 지원해주실 형편이 전혀 아니었기에 자연스레 신혼집과 혼수 모두 제 쪽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 아버지께서 감사하게도 제게 지원을 해주신 것이었죠. 아버지께서는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몹시 기뻐하시며 신혼집으로 넓은 아파트를 사주셨어요.
남편에게는 차까지 선물해 주셨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시아버지께도 예단을 엄청나게 해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이런 것들을 해온다고 내가 뭐 너한테 고맙다, 아쉬운 소리 할 줄 알았냐 하시면서도 예단을 거절하시지 않고 받으실 건 다 받아가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께서 그런 반응을 보이셨을 때 바로 결혼을 뒤엎거나 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안일하기는 했어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얼마가 들든 상관없이 고급스럽고 휘황찬란한 호텔에서 꽃장식을 예쁘게 해놓고 식을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니께서는 쓸데없이 너무 사치스럽다. 도대체 꽃장식 같은 걸 왜 해야 하냐. 동네 식장에서 하든 호텔 식장에서 하든 결혼식은 다 똑같은 거다. 필요 없는 곳에 돈 쓰지 말고 그 돈 아껴서 저축이나 해라. 핀잔을 주셨어요. 신혼여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유럽이나 하와이 등 휴양지 쪽으로 오래 다녀올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신혼여행은 당연히 제주도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국 사람이 한국 관광지를 사랑해야지 어딜 외국을 나가냐. 너 외국 살다 와서 그런 거냐. 그러면 안 된다. 외국을 해야 된다. 여행 한 번에 매국노라도 된 것 마냥 구셨어요. 매사 참견이 너무 심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께 왜 그러시냐 하면서도 제게는 옛날 분이니까 네가 이해를 좀 해달라. 그리고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지 않느냐. 꼭 고급 호텔에서 결혼을 해야 하냐. 식장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그 돈으로 더 좋은 혼수 사도 되는 거 아니냐. 은근슬쩍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게다가 신혼여행지도 본인은 영어도 못하고 비행기도 오래 타기 싫다면서 제주도 아니면 동남아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 베트남 리조트에 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로는 장인어른 모시고 휴가 보내면 얼마나 좋냐, 아버지를 위하는 척 했지만 딱 봐도 신혼여행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식장이며 신혼여행에 들어가는 돈 다 내가 낼 테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냐, 본인은 진짜 동남아가 더 좋다 열을 냈지만 막상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나서는 그 누구보다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제가 멀미를 더했으면 더했지 아주 멀쩡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매사 아껴 쓰고 알뜰살뜰 사는 게 참 좋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유난처럼 느껴지긴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지독한 짠돌이었어요. 장을 보러 나가도 100원, 200원을 아껴 썼고 구멍이 난 속옷을 버리지 않고 계속 입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내가 사줄 테니 제발 그 속옷이며 양말이며 다 가져다 버려라 잔소리를 했지만 남편은 아직 멀쩡한 것들을 왜 버리냐며 달아서 해질 때까지 알아서 잘 입을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본인이 본인 물건 아낀다는데 그렇다 쳐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제 행동이며 물건에까지 참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말끝마다 저에게 부잣집 딸이라 그런가 개념이 없다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경제 개념이요. 남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사치가 아닌 소비도 전부 사치로 치부해버리고 저를 몰아세웠어요. 적어도 사치라고 한다면 명품 가방이나 비싼 차, 한 끼에 몇십만 원씩 하는 오마카세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겨울을 맞아 새로운 패딩을 사거나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에게 좋은 식사 대접 한 번을 해도 모두 쓸데없는 소비라고 혀를 찼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내가 돈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왕 사는 김에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브랜드의 옷으로 사는 게 그렇게 문제냐.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반가워서 비싼 밥 한 번 대접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당신은 왜 그렇게 매사에 아깝다는 말을 달고 사냐 따졌지만 남편은 그런 제게 역시 부잣집 공주라 그런가 일반인들의 생각을 이해 못한다며 항상 비꼬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나 입이 마르고 닳도록 남편만 칭찬하기 바쁘셨고 저는 매번 잔소리와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얘가 부잣집 딸이라서 그런가, 부잣집 딸이라 이런 걸 모르나, 부잣집 딸이라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하나. 그놈의 부잣집 딸 타령. 부잣집 딸이라는 이 네 글자에 이골이 날징형이었어요. 괜히 얼굴 붉히고 싶지도 않고 어차피 대화도 안 통할 것 같아 열을 내기보단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니 시어머니께서는 더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능력이 좋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앞으로 성공할 일만 남았다. 인성되지, 능력되지, 거기다 절약정신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니 곧 대성할 거다. 너 결혼 한번 정말 잘한 거다. 우리 아들 같은 남자 전 세계를 뒤져봐도 없다며 침까지 튀기며 열반을 토하시는데 참 할 말은 많았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너는 솔직히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지 네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며 그러다 아버지 사업 망하면 너도 땅바닥에 나앉는 거 시간 문제다. 그러니 돈 함부로 쓰지 말아라. 우리 아들 등골 빨아먹을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말라면서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참 웃긴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등골 빨아먹는 건 제가 아니라 그렇게 잘났다는 시어머니 아들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 인테리어 사업은 잘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투자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남편은 그 투자금으로 계약을 따냈다고 큰소리를 떵떵 쳤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으로 시어머니께 아파트를 사줬더라고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며 차, 게다가 본인 부모가 사는 집까지 전부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면서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었는지요. 그렇게 참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투자금이며 당신 차며 전부 다 내놔라. 우리 이제 갈라서자 큰소리를 치니 남편은 그제서야 태도를 싹 바꾸고는 갑자기 왜 그러냐. 내가 그동안 좀 심했다.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한 건 내 인생 최대의 행복이라며 비위를 살살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에게 이혼 얘기에 대해 전해들었는지 갑자기 우리 아가 하며 되지도 않는 칭찬들을 쏟아내시더라고요. 그 뒤로도 한동안 두 사람은 제 앞에서 항상 비위 맞추기 바빴고 솔직히 그 모습이 그닥 믿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어디 그렇게 쉽게 변하나요? 그렇지만 외국에 계시는 아버지께 이혼 소식을 알리면 걱정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선택한 남편 시댁인데 이 정도면 참고 살만하겠다 싶어서 결국 이혼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이시냐 여쭤보니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름이 아니고 이제 국내에도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강원도 쪽에 호텔형 펜션을 지을 생각인데 너네 남편이 인테리어 한다고 하지 않았냐. 계약을 남편한테 맡겨보는 게 어떻겠냐. 아버지께서 먼저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굳이 거절할 것 없는 제안이기는 했어요.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제 생각에 그닥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았겠죠. 하지만 제가 처음 남편과 교제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남편의 성실함과 일에 대한 진지함을 보고였으니까요. 그렇게 오랜만에 아버지와 저 남편 셋이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하고 계약을 맺게 되었어요. 펜션 규모가 꽤 있었기에 100억 남짓한 금액의 큰 계약이었고 남편은 저와 아버지께 몹시 고마워하며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태어나 이렇게 큰 금액의 계약은 처음 해본다며 이 일은 꼭 성사시켜서 앞으로 탄탄대도를 걷고 말겠다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그렇게 아이처럼 신나하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조금 뿌듯하긴 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에서 퇴근 후 집에 도착했는데 대문 앞에 제 옷들이며 가방들이 커다란 쓰레기 봉투 같은 곳에 담겨져서 아무렇게나 나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떨리는 마음으로 집 안에 들어섰더니 시어머니께서 미친 사람처럼 제 짐들을 마구잡이로 봉투에 넣고 계셨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기가 막혀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집에는 어떻게 들어오셨냐 물으니 시어머니께서는 너 마침 잘 왔다며 빨리 짐 다 빼서 집에서 썩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집 비밀번호는 남편이 알려준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저 몰래 저희 집 왔다 갔다 드나드셨던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집 오겠다는데 왜 네 허락을 맡아야 돼? 애미가 아들 집 비밀번호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참말 말고 빨리 와서 네 짐이나 싸라. 제가 왜 짐을 싸야 하는데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그만두시고 나가세요. 아니 이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너 아직 소식 못 들었냐? 우리 아들 100억짜리 계약했단다. 그러니까 이제 너 같은 년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 이거야. 내가 우리 아들 언젠가는 대성할 거라고 했지?
네가 그깟 돈을 투자하면 얼마나 해줬다고 그동안 그렇게 유세를 떨었냐? 아주 이혼하겠다고 꼴값 떠는 통에 비 맞추느라 죽는 줄 알았다. 이제 너 같은 년 돈 필요 없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시어머니 입에서 쏟아지는 말에 정말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그동안 제가 없는 틈을 타서 아침 저녁으로 저희 집에 드나드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저에 대한 불만을 전부 다 시어머니에게 일러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앞에서는 불만 없는 척 저랑 결혼해서 정말 너무 행복하다 입에 발린 소리를 해대더니 카페 일 별로 바쁘지도 않으면서 본인 밥도 안 차려주고 집안일이라고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빨래며 청소며 하나도 못한다고 남편이 시어머니께 하도 투정을 부려서 시어머니가 아침마다 제가 출근하고 나면 집에 오셔서 청소를 해주셨던 겁니다. 그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시어머니께서 제 집에 드나들었다는 상상만 해도 너무나 소름 돋고 끔찍했어요. 제 앞에서는 사랑꾼인 척 착한 척 다 하더니 뒤로는 시어머니한테 집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주고 내 일거수일투족 다 일러바치고 지들끼리 얼마나 내 욕을 했을까. 사람 쉽게 변하는 거 아니라는데 내가 진짜 미쳤었지. 저런 놈이 뭐가 좋다고 아버지께 부탁해가며 일을 맡겨줬을까.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바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서 오늘 계약한 거 취소해요. 저 이혼하려고요. 도저히 이런 콩가루 집안하고는 못 살겠어요. 말씀드렸고 그렇게 전화를 끊으니 마침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시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집 앞은 시어머니께서 꺼내놓으신 봉투와 제 물건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시어머니께서는 통화 내용에 어안이 벙벙해진 채로 남편에게 너 어제 계약했다는 거 얘네 아빠랑 한 거였냐? 왜 미리 말 안 했냐?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아마 남편이 제 도움을 받은 것이 자존심이 상해서인지 어머니께는 계약 상대에 대해 말을 안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물음에 조금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며 오늘 말하려고 했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물쩍 말을 돌렸습니다. 보면 모르겠어? 니네 엄마가 너 100억짜리 계약했으니까 나 같은 건 이제 필요 없댄다. 그래서 내 짐 다 싸서 나가라고 이렇게 손수 봉투에 담아주신 거란다. 참 웃기지 않아? 이 집도 내가 시집올 때 해온 건데 어딜 나가라고 해? 너 타고 다니는 차도 니네 엄마가 닳도록 메고 다니는 그 명품 가방도 다 내가 사준 거 아니야? 어쩜 그렇게 사람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욕심도 많고 앞뒤가 다를 수가 있어? 그래, 네 말대로 나 평생 부족한 거 없이 자라서 생각 짧고 경제관념도 없다. 그렇지만 너처럼 앞뒤 다르게 살진 않아. 남이 베푼 도움에 고마워할 줄도 알고 남한테 배울 줄도 알고. 근데 넌 뭐야? 가진 건 개뿔도 없으면서 매일 불평불만. 솔직히 내 덕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얻었니? 집이며 차며 재산이며 심지어 공사 계약이며. 근데 이걸로도 만족이 안 돼? 뒤에서 너네 엄마랑 둘이 나 씹어대느라 얼마나 즐거웠어? 그렇게 불만 많았으면 차라리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그랬어. 내 앞에서는 그렇게 설설 기면서 다 맞춰주더니 뒤로는 어머니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러바치고 있었어? 참 한심하다. 그 나이 먹고 내가 당신 같은 인간 뭐가 좋아서 내 젊음이랑 돈 낭비하면서 같이 살았는지 모르겠다. 당장 이 봉투에 네 짐 싸서 나가. 그렇게 좋아하는 니네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네. 오늘부터 우리는 완전히 남남이야. 계약은 당연히 취소고. 제 말에 남편은 방방 뛰면서 시어머니께 당장 사과하라고 난리였고 시어머니께서는 그제서야 자기가 뭔가 오해를 했던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지난 세월 정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혼을 하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너무 들떠가지고 실수를 했다. 이제 와서 계약 다시 하려면 시간도 없고 공사도 차질 생길 텐데 한 번만 눈 감아달라.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앞으로 절대 찾아오지도 않고 아무 참견도 안 하고 말 그대로 죽은 듯이 살 테니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주라며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저번에도 그러셨는데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지금이야 어떻게든 상황 모면하면서 눈물 연기하면서 싹싹 빌겠죠. 하지만 또 변할 거잖아요. 안 그래요? 한 번은 실수여도 두 번은 실수가 아니죠. 저랑 그쪽 아들 이혼시키고 평소에 그렇게 찾으시던 경제관념 있고 알뜰살뜰 한 푼 두 푼 아껴 쓰는 며느리 들여가지고 잘 사시면 되겠네요. 제 말에 아니다. 이번엔 진짜 다르다.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모자가 쌍으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싹싹 비는데
다 필요 없으니 내 물건들 전부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 봉투에 그대로 짐 다 싸서 나가라. 지금 안 챙겨가면 그냥 다 버릴 테니까 좋게 말할 때 챙기는 게 좋을 거다 말했어요. 남편은 절대 짐 못 산다. 이렇게는 이혼 못하겠다 버티더니 제가 진짜로 물건들을 다 가져다 버릴 기세니까 그제서야 봉투에 담긴 제 물건들을 빼내고 하나씩 본인 물건을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갈 테니 진정되면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너란 인간이랑 다시 이야기할 생각 추워도 없고 얼굴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거다. 이혼 서류 보내면 도장이나 찍어 보내라 말하고 그대로 쫓아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은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카페도 찾아오고 집도 찾아오고 별 난리를 치더니만 제가 너무 단호해 보였는지 나중에는 마음을 돌리기보단 뭐라도 더 뜯어내려고 머리를 굴리더라고요. 당연히 집이며 차며 전부 제가 결혼할 때 해왔던 것들이고 결혼 후에 같이 일해서 번 돈은 거의 모아놓지 않았어요. 재산 분할 같은 건 택도 없었고 시어머니의 자택 무단 침입 등 모든 상황이 제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갈 상황이었어요. 뭔가를 뜯어내기는커녕 잘못하면 위자료까지 엄청 물 것 같아 보이니 나중에는 또 그냥 조용히 이혼해줄 테니 제발 위자료만은 안 내게 해달라고 빌더라고요. 그래도 한때는 결혼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구질구질한 모습 그만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푼돈 받아서 뭐하겠나 싶어서 그냥 위자료는 받지 않고 합의 이혼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그동안 남편 사업에 지원해주었던 돈들은 다 돌려받을 생각이었어요. 지금 있는 회사 건물도 다 빼고 지금까지 투자했던 돈도 그대로 내놔라. 위자료는 안 받아도 그것들은 다 돌려받아야겠다 말하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 당장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 이렇게 급하게 회사 건물을 빼면 당장 어디로 가라는 거냐. 우는 소리 하는 남편에게 내가 신경 써줄 바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 짐 안 빼면 무단 점거로 고소할 테니 알아서 해. 이렇게 답해주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기일에 맞춰 짐을 다 뺐지만 투자금은 돌려주기 어려울 것 같다. 법적으로도 투자 금액은 회수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따져왔습니다.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기가 찼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제가 투자금이라며 해준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네 말대로 투자금은 원칙적으로는 투자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돌려받지 못하는 게 맞지. 근데 그건 내 투자금이 적절한 곳에 잘 사용됐을 때 얘기 아니야? 너 내가 준 돈 회사에 쓴 거 아니고 니네 엄마 집 구해준 거 다 알고 있어. 그거 명백한 사기 아니야? 내 투자금으로 딴짓한 거잖아. 사기죄로 고소하고 투자금 반환 소송하기 전에 빚을 내서라도 원금 그대로 내 통장에 입금해놔. 어차피 내 돈이었으니 넌 손해보는 것도 아니잖아? 인미기고 뭐고 다 동원해서 네 회사 망하게 하는 수가 있으니까 생각 잘하고. 남편은 또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잘못했다. 당신이 그걸 알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제발 시간을 좀 달라 빌기 시작했지만 저는 더는 들어줄 가치가 없다 생각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만약 기일을 맞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정말 소송까지 갈 생각이었는데 어찌어찌 기간을 맞춰서 계좌에 입금을 하기는 했더라고요. 아마 빚을 낸 거였겠죠.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쪽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돈 들어갈 곳이 많다고 생각했을 테고 소송 결과도 절대 본인에게 유리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돈을 어떻게 구해왔는지는 제 알바가 아니었고 요구했던 조건을 다 맞췄으니 저와 남편은 그렇게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돌싱이 되었지만 저는 아직 젊은 나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도 없고 다시 시작하기에 능력도 있고 시간도 충분하고요. 다만 한동안은 혼자서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운영하던 카페는 여전히 잘 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운영을 넘기고 아버지께서 새로 시작하는 호텔을 제가 맡아서 경영해보기로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고민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아버지께서 직접 베트남에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없는데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다면서요. 이렇게 새로운 일도 시작됐으니 정말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기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저와는 다르게 아마 전 남편은 인생 내리막길이 시작됐겠죠. 빚이며 회사 건물이며 어떻게 해결했을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이혼하고 한등하는 근황이 조금 궁금하긴 했으나 이제는 별 생각 없어요. 평생 동안 본인의 잘못된 판단과 헛된 욕심으로 뻥 차버린 기회를 떠올리며 지독한 후회 속에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번 일로 그쪽도 겪은 게 좀 있기야 하겠죠. 사람이라면요. 그렇지만 본성 어디 안 간다고 앞으로도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사람이 어디 그리 쉽게 변하나요? 변할 사람이었다면 제가 처음 기회를 줬을 때 변하고도 남았겠죠. 어찌되었든 본인들이 선택한 결과이니 잘 감내하며 살길 바랍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여동생이 이 채널을 보고 있기에 재밌어 보여 물었더니 사람들이 본인 이야기를 올리는 곳이라며 언니도 이런데 한번 써보는 게 어떠냐 하기에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그닥 남한테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나름대로 속 시원하게 끝맺음을 했으니 스스로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새로운 인생에 대해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겸 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이제 호텔 정식 오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좀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준비해 볼 생각이에요. 돌이켜보면 제가 부모 잘 만나 참 운 좋게 살아오기는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게 주신 아버지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이에요. 자랑은 아니지만 남편에게 돌려받은 투자금은 전부 복지센터에 기부를 했습니다. 애초에 남편에게 줄 때부터 제 손을 떠난 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새로운 인생 시작을 위해 좋은 마음으로 전액 기부를 했습니다. 이 기부가 부디 좋은 밑거름이 되어주기를 바라요.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들이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고 남들에게 더 베풀고 더더욱 겸손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께 패기치지 않기 위해 일도 열심히 할 거고요.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앞으로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씁니다. 저는 직장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고백을 하여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갔습니다. 상견례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해 하는 티를 내셨습니다. 남편보다 제가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였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시어머니랑 살 거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직장생활과 신혼생활을 보내다가 딸이 생겼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저는 퇴사를 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첫째가 딸이라며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남편은 딸을 품에 안고 감격에 젖어 울기까지 했습니다. 첫째가 태어나고 3년 뒤에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그때쯤 시어머니는 손주인 아들을 봐주시겠다는 명분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본인 집을 처분하시고 저희 집에 그대로 눌러앉으셨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갑작스러운 합가 문제로 남편과 저는 크게 싸웠지만 결국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시집살이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해낼 수 있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라면 저 하나 희생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애미야, 여기 좀 닦아라. 너는 애비가 벌어주는 돈 쓰면서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청소도 못하냐?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참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청소를 끝내면 다시 그곳을 더럽히시고는 청소도 제대로 못하느냐고 잔소리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애미야, 애비 살 빠진 거 봐라. 너는 얼마나 살기가 좋으면 그렇게 살이 뒤룩뒤룩 찌니? 너는 애비한테 미안하지도 않으냐? 하시며 저에게 인신공격하시기도 하셨죠. 살이라고 해봤자 딸과 아들을 낳고 빠지지 못한 붓기가 남아 살이 된 것뿐인데도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살을 빼려고 저녁 먹고 동네라도 한 바퀴 돌다 오려고 하면 또 한마디를 하시고는 하셨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녀서 살이 빠지겠느냐? 안 먹고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지. 저렇게 미련해서야. 이러시면서 저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때쯤 남편과의 사이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좀 어떻게 해봐요. 그게 다 어머니께서 당신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님 말씀 좀 잘 듣고. 이러면서 제 편이 아닌 어머님 편을 듣는 것을 보고 싸움이 커지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주무시던 시어머니가 깨셔서 들어오셔서 저는 확 밀치시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어디 멍청한 계집애가 하늘 같은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 남편 귀한 줄 모르는 계집애 같은 이라고 하시면서 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집에서 저에게 툭툭 시비를 거는 시어머님도 저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남편의 행동도 저를 더 지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어떠한 불평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남편과 말이라도 하게 되면 이런저런 불만들이 튀어나왔고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다고 화를 내서 결국 저희 부부는 하루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내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게는 공부도 잘하고 애교도 많은 딸이 있었고 공부는 좀 못하지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해주는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저희 딸은 어릴 때부터 아주 우수했습니다. 말도 금방 배웠고 한글도 금방 뗐습니다. 숫자도 금방 익혀서 덧셈과 뺄셈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이해했죠.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에는 초 2학년 문제집을 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애교도 많아서 어른을 만나면 그게 누구든지 인사도 잘하는 아이였죠. 하지만 이런 딸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셨죠. 딸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딸만 보면 화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어쩌다 딸이 말이라도 걸려고 하면 고추도 없는 게 말도 많다며 화를 버럭 내셨죠. 할머니, 저 이번 시험에서도 100점 받았어요. 고추도 없는 게 공부를 잘해서 뭐하냐? 가서 네 동생 먹을 과자나 사오거라. 이렇게 칭찬도 없이 동생만 챙기니 아무리 부침성 좋은 딸이라도 시어머니는 무서워하더군요. 아들은 처음에는 자신을 떠받들어주는 할머니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누나인 딸 몰래 간식이나 용돈을 숨겨서 자신한테만 주셨으니 아들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싫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는 저희 방에 들어와 저를 밀어버리는 모습을 우연히 본 아들은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무시하더군요. 엄마를 그렇게 대하는 할머니는 싫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기 손자가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했다며 너는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준우가 저렇게 자랐느냐. 이건 모두 네가 못나서 생긴 일이다. 어디 하늘 같은 할머니한테 대들어? 어서 준우 데려다가 할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게 하란 말이야. 라고 하시면서 저를 더 잡으셨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아들이 저를 더 챙기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체육학원에 다니느라 집에 오랜 시간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못된 할머니가 엄마를 또 괴롭혔을까봐 학원에 도착하면 꼬박꼬박 전화해서 오늘은 무슨 일 없냐고 물어봐줬거든요. 이런 딸과 아들은 저에게는 정말 세상에 더없이 소중한 보물들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퇴사하고 사업을 하겠다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 번 제게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는 했지만 우리 집에 그만한 돈이 어디 있느냐며 정신 차리라고 말했죠. 사업이라는 게 하고 싶다고 하면 개나 소나 사업하고 있겠지. 사업이 쉬워? 왜 쉬운 길 두고 돌아가려고 그래? 그리고 우리 집에 돈이 어디 있어. 그럴 돈 있으면 우리 지우 학원이나 하나 더 다닐 수 있게 다 내놔. 돈이 없긴 왜 없어. 원래 시작은 빚지고 시작하는 거야. 당신이나 나나 신용대출 받고 그것도 안 되면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남편의 입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생각을 하다니. 이 집은 돌아가신 제 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누뚱이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위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본인들이 나이가 많아 항상 제가 주눅이 들까봐 전전긍긍하셨습니다. 다른 집과 다르게 제가 혼수가 아닌 집을 해간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도 집을 해왔으니 시어머니나 남편이 부모가 없다고 저를 무시하시지 않겠지 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런 부모님의 마음 덕분에 다행히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은 빚 없는 집에서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빚은 없고요. 그런데 그때도 안 받았던 대출을 받자고 하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죠. 집을 담보로 대출해서 성공할지도 모르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이상한 사업에 뛰어들자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죠. 말이 사업이지 남편의 말을 듣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그냥 다단계였습니다. 물건을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판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남편이 사업 타령에 그런 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니 어느 순간 남편의 꼬임에 넘어가셔서는 제게 얼른 집 담보대출을 받아서 돈을 넘기라고 윽박지르고는 하셨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함부로 집에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희 부부에게 집을 해주실 때 조건이 집을 제 명의로 한다는 조건 때문에 남편은 주택에 지분이 없어서 함부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의 독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이 남자로 태어나서 세상에 이름 한번 떨쳐보겠다는데 그걸 안 들어줘?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하시면서 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시다가 저를 패대기 치시고는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꿋꿋하게 집 담보대출을 받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 하루는 저를 다그치고 하루는 저를 달래며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얼마나 돈이 되고 좋은 사업인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되어 보여도 쏠쏠하다니까? 물건을 대량으로 사는 대신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 떼와서 시골에 필요한 노인들한테 파는 거라고. 일단 이걸로 미천을 벌고 그 돈으로 크게 사업 한번 하는 거야. 당신도 언제까지 이렇게 평범하게 살 거야?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 소리 필요 없어. 그게 바로 다단계야. 당신 그거 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라고. 하고 남편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도 남편도 서로를 설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회사를 퇴사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첫 사업은 말 그대로 다단계처럼 보였습니다. 싸구려처럼 생긴 건강 안마기, 듣도 보도 못한 제약회사에서 만든 영양제 같은 것들을 사서 시골에서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판다는 계획이었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게 되겠느냐며 한마디 했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니까? 내가 해본다고 하잖아. 당신도 들어가는 일도 아닌데 왜 상관이야? 됐어. 상관하지 마. 내가 잘 되면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이러면서 의기양양하게 말하고 일주일간 출장을 간다며 짐가방을 챙겨 휙 떠나버렸습니다. 출장이라고 해봤자 물건 떼러 가는 거면서 뭐가 그렇게 좋아 입이 귀에 걸려서 나가는지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어딜 가든지 말든지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아니어도 시어머니 때문에 머리가 아팠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나가든 말든 여전히 저를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걸고 넘어지셨습니다. 남편이 새벽 일찍 물건 떼러 나가는데 일어나서 밥도 안 차려줬다며 구박하시고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잠이 오냐며 졸고 있던 제 얼굴 위로 본인이 마시고 있던 찬물을 뿌리기도 하셨죠. 사실 남편이 당장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까지 말도 안 되는 사업한다고 안 가져다 주고 쓰는 바람에 제가 당장 일을 시작했거든요. 물론 경력도 단절된 50대 아줌마를 누가 써주겠어요. 그냥 동네 큰 슈퍼에서 계산대 일하면서 조금씩 생활비를 벌었죠. 그 생활비로 알뜰살뜰 딸 아들 학원 보내고 먹고 생활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줄 아시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식구들 살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하니 그냥 꾹 눌러 참고 살았죠. 남편이 떼온 물건을 팔러 간다며 나가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는 제게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시어머니도 저도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혹시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경찰에 실종으로 신고하려고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성인 남성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라는 소리만 되풀이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지금이라도 얼른 가서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를 닥달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 걱정을 뒤로하고 출근하려는 저를 잡더니 말을 하시더군요. 너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데 그깟 계산하는 일 때려치우고 맨발로 뛰쳐나가서 얼른 찾아봐야지. 겨우 그깟 푼돈 벌면서 아직도 안 찾고 뭐해? 얼른 가서 내 귀한 아들 찾아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일하러 나가는 사람을 들들 볶더군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찾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그렇게 다시 일주일이 흘러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 지 2주가 흐를 때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인기척이 느껴지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 시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이들은 학원에 있을 시간인데 말이에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발장 옆에 세워둔 아들의 야구 방망이를 들고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인기척이 느껴지는 주방으로 향하자 거짓골에 웬 남자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반찬이며 음식들을 정신없이 입안에 우겨넣고 있더군요. 저는 그 뒤에서 머리를 향해 야구 방망이를 내려치려고 하는데 돌아본 남자의 얼굴에 얼른 멈췄습니다. 여러분도 대충 누군지 아시겠죠? 정신없이 자기 입에 음식을 밀어넣는 남자는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뭐야?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다녔던 거야? 뭘 했는데 이제 들어와서 냉장고를 뒤지고 있어? 하고 날카롭게 소리를 치자 남편이 반찬 양념이 가득 묻어 번들거리는 주둥이에 손가락을 대고 조용히 하라는 듯이 쉬쉬거리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내리누르며 남편을 지나쳐 정수기에서 찬물을 한 잔 마시고 남편의 그런 한심한 모습을 더 볼 자신이 없어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후에 밥을 다 먹은 남편이 말하기를 물건을 싼값에 팔고 트럭을 빌려주는 업체에서 그러지 말고 자신들과 동업을 하자고 했다더군요. 사장님, 우리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랑 동업하시는 건 어떠세요? 이런 일도 저희에 소속되어서 하시면 훨씬 편해요. 사장님이요? 그렇죠. 아무리 제가 사장이어도 이런 건 또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좋죠. 아우, 잘 생각하셨어요. 이런 일은 흩어지면 힘들거든요. 저희랑 동업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물건값은 조금만 받을게요. 대신 물건을 판 이익의 30%를 저희한테 주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가 다른 분들한테는 40% 받는데 사장님은 인상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크신 게 잘하실 것 같으니까 저희가 눈 딱 감고 30%만 받을게요. 대신 많이 팔아주셔야 합니다. 제가 또 한 목소리 하죠. 그럼 제가 물건 많이 팔아올 테니까 30%로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럼요, 사장님. 근데 저희가 혹시 몰라서 계약금 명목으로 물건값의 50%를 먼저 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서 물건 많이 팔아오시면 그 가격만큼 빼서 저희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트럭은 없으신 것 같던데 저희가 트럭까지 빌려드릴게요. 트럭값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떠세요? 좋죠!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한 남편이 그러자고 했고 그들은 남편에게 물건과 트럭을 넘겨줬다고 합니다. 남편은 계약서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사인을 했고 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물건값의 50%를 먼저 줬고요. 심지어 그곳에는 남편과 비슷한 사람들이 몇 있었는데 업체 사람들이 겹칠 수 있으니 마을을 지정해주겠다. 그래서 마을까지 지정받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 사람들이 빌려준 트럭에 그 물건들을 싣고 시골 마을을 가긴 갔다고 하더군요. 마을 어귀에 등장한 남편의 차를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남편은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차에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 화가 나 있었다고 하더군요. 시골 사람들이 남편의 트럭이 멈추자마자 트럭에 작은 돌도 던지고 침도 뱉고 하면서 사기꾼이라고 욕을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은 돌고 돌아 다른 마을에도 가봤지만 상황은 비슷했고 결국 물건은 하나도 못 팔고 물건을 사고 트럭을 빌려줬던 업체로 돌아갔다고 해요. 거기서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는 물음에 남편은 이 일이 자신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은 자신과 맞지 않으니 그만두겠다. 물건은 건들지도 않았으니 다시 가져가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물건값을 싸게 줬으니 본인들도 손해라고 쓴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며 계약서를 보여줬다고 해요. 남편은 그 업체 사람들한테 이런 게 어디 있냐며 길길이 날뛰었고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을 잡아 때리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남편은 물건도 돈도 모두 돌려받지 못하고 그곳을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길에 핸드폰과 지갑도 도둑맞아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터벅터벅 걷다가 작은 파출소를 발견해 그곳에서 돈을 빌려 집까지 왔다는 한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수고가 많았다며 울먹이셨지만 저는 속으로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사업을 하겠다는 소리를 쏙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말에 할 말을 잃어버렸죠. 엄마, 나는 아무래도 물건 파는 일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딱 시키고 지시하는 일이 좋아. 밑에서 일하는 직원보다는 사장 체질이야. 이런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습니다. 워낙 고생하고 와서 그런지 남편의 몰골이 못 봐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그 팔랑귀가 어디 가겠어요? 결국 또 남편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또 사업하겠다는 남편을 응원해주고 있더군요. 그래 우리 아들은 그런 일은 안 어울리지. 그런 일은 사람 상대하고 돌아다니는 힘든 일인데 우리 아들 같은 인재가 그런 일을 하면 되나? 이 엄마가 응원해줄 테니까 다른 일 한번 찾아보자. 진짜 둘 다 머리가 꽃밭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모자가 똑같은지.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의 지지를 얻어 다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뭐든 돈이 문제였죠. 그 이상한 사기꾼들에게 환불도 못 받고 남은 돈이라고는 퇴직금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이더군요. 제가 경찰에 신고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돌려받자 했지만 그런 일로 경찰서 드나드는 건 쪽팔린다고 신고도 안 했어요. 자기 퇴직금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 돈이 사실 남편 것만은 아니잖아요. 같이 가정을 일구면서 회사 다닐 수 있도록 내조한 저의 노력도 있었는데 자기가 일해서 번 퇴직금이라며 자기 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꼴보기 싫었던지. 그 돈 더럽고 치사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딴 생각을 하는 동안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캐셔일 하면서 돈도 모으고 내 새끼들 학원도 보내고 생활비로도 쓰면서 알뜰하게 돈을 썼습니다.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버는 돈이라서 그런지 뿌듯하더군요. 한참 캐셔일을 하다가 제 이야기를 들은 오빠가 제게 전화를 해서 힘든 일 그만두고 자기 회사에 와서 일하라고 하더군요. 저랑 오빠는 10살 차이가 납니다. 오빠는 작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성실히 일하는 오빠를 좋게 본 사장님의 딸이 오빠에게 고백해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됐고 사돈 어르신께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오빠는 사돈 어르신께서 물려주신 회사를 열심히 키워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오빠는 제게 회사에서 일하던 격리 직원이 출산 때문에 회사를 퇴사하게 되어 그 직원 대신 와서 일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절할까 했지만 오빠가 동생 챙겨주는 거니까 거절하지 말라는 새언니의 말에 출근하기로 했죠. 첫 출근을 하고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오빠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갔다는 제 말에 남편이 밥을 입에 한가득 우겨넣으며 말하더군요. 형님이 오라 그랬다고? 그럼 돈 많이 달라고 해. 돈 많이 필요하다고 말이야. 돼지처럼 입안 가득히 음식물을 밀어넣고 밥풀을 튀기며 말하는 남편의 모습이 얼마나 추잡스러웠는지 딸이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남편은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 입에 밥이며 반찬이며 밀어넣기 바빴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옆에 앉아 남편 숟가락에 반찬 하나 더 올려주려고 부지런히 젓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그 꼴을 보며 혀를 차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저에게 버럭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너는 애들을 왜 이렇게 싸가지 없이 키웠느냐? 어른들이 식사하고 있는데 자기들 다 먹었다고 일어나서 가버리긴 하고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 소리를 들은 아이들이 방에서 나와 시어머니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먹은 게 아니라 더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할머니는 왜 엄마한테만 뭐라고 그래요? 맞아.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할머니 하녀는 아니잖아요? 뭐야? 저 고얀 것들이. 이것들 당장 이리 와. 아주 머리끄덩이를 그냥. 아이들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아이들에게 달려들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가는 시어머니의 허리를 끌어안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당장 이거 안 나? 내 당장 저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아주 혼을 낼 거야. 어머니야말로 그만하세요. 아이들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언제까지 제가 참아드릴 수는 없어요. 아이들 건들기만 하세요. 하면서 시어머니를 소파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소파 위로 넘어졌고 곧바로 우는 신용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이고 동네 사람들, 여기 며느리랑 손주들이 할머니를 구박한다, 구박해 하시면서 얼마나 크게 소리를 치는지. 그 와중에 남편은 아직도 자기 입에 밥이며 반찬이며 밀어넣기 바쁘더군요. 그 상황이 너무 열받고 짜증이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정작 집은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갈 곳이 없다는 것도 부끄러웠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함부로 모텔에 들어가기도 싫어서 염치불구하고 오빠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저와 아이들을 오빠와 새언니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와 새언니의 배려에 감사해하며 아이들을 서둘러 재우고 오빠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했죠. 매제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내일 회사로 매제 오라고 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 들어보고 좋으면 투자해준다고. 오빠! 여태까지 내가 해준 말 한 귀로도 걸린 거야? 뭘 믿고 남편한테 투자를 해줘? 그냥 해준다는 거 아니야. 바지 사장이라고 생각하라 해. 일단 매제 이야기도 들어보고 매제 사업 아이디어가 이상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하면 될 거야. 안 그래도 내가 사업을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도 알다시피 지금 오빠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다른 걸 할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 그걸 매제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자.
아무리 그래도 남편한테 맡기면 무조건 망한다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오빠한테 신세 한탄하는 것도 창피한데 아이들 데리고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온 거야. 안 그래도 오빠한테 미안한데 여기서 더 그럴 수는 없어. 누가 그냥 맡긴다고 그랬어? 일단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고 최소한의 월급만 주고 일 시킬 거야. 그러다가 돈 모으고 내가 투자한 만큼 돈이 나오면 나한테 돈 주고 사가라고 할 거니까 한번 말이라도 해봐. 매제가 백수로 지내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 너도 편할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너무 그 인간한테만 좋은 것 같잖아. 오빠한테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영희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오빠가 동생 좀 챙겨줄 수 있는 거지. 새언니 때문이라면 괜찮아. 너희 새언니도 찬성한 일이야. 오빠의 말에 새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고 저를 달래주시더군요. 결국 저는 오빠와 언니의 설득에 넘어가 오빠의 말대로 다음날 남편에게 전화했고 남편은 좋다고 제 전화를 받고 한 걸음에 회사로 오더군요. 오빠는 저를 불러 사장실에 남편과 저를 나란히 앉히고는 말했습니다. 매제, 영희한테 이야기는 들었어. 그런 일은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바지 사장으로 한번 일해보겠어? 그럼요, 형님. 시켜만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 대신 투자도 내가 하고 아이디어도 내가 냈으니까 자네한테는 최소한의 월급만 지급할 거야. 대신 그 돈 열심히 모아서 초기 투자 비용만 나한테 넘기면 완전히 독립시켜줄게. 어때? 이 조건으로 할 수 있겠어? 남편은 오빠의 말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투자도 해주고 좋은 아이디어도 주겠다는 조건을 거부할 수는 없었는지 알겠다고 하더군요. 오빠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변호사와 세무사를 불러 남편과 조율을 했습니다. 남편과 오빠는 각각 한 장씩 계약서를 받아들었고 그날로 저와 아이들은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양 것들. 안 들어올 것처럼 나가더니 여기는 왜 들어왔느냐? 시어머니는 저와 아이들에게 계속 시비를 거셨지만 저는 도리어 시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나가라면 어머님께서 나가셔야죠. 이 집은 돌아가신 제 부모가 제 앞으로 해준 제 집이에요. 아시겠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면서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갔죠.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되돌아보는 거라서 심장이 두근거렸고 당장이라도 시어머니께서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저를 구박하실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무색하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에게 할 말은 하고 살았습니다. 일 다닌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얼른 들어와서 밥도 차리고 집안일도 해야지. 어쩜 너는 애가 부지런하지 못하니? 저는 일하느라 그렇죠. 어머님께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시면서 뭐 하시고 저한테 그러세요? 어머니, 이렇게 저 구박하실 거면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이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벌겋게 변해서는 씩씩거리다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왜 더 빨리 이러지 못했나 후회가 되더군요. 이 집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제 것이고 시어머니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게 제가 번 돈으로 사는 것들인데 왜 그동안 참고 살았는지. 오빠는 자신의 회사 건물에 비어있는 방을 투자 명목으로 남편에게 빌려줬습니다. 사무실이 생긴 남편은 곧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랴부랴 사람들을 구해서 정말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듯 했습니다. 오빠가 매일매일 들러서 장부나 진행된 상황을 검사했기 때문에 더 그랬죠. 그러다가 오빠 일이 바빠져서 하루에 한 번 확인하던 게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점점 줄어드니까 금방 나태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다 직원들을 위한 거야. 당신도 아무리 당신 오빠가 사장이지만 잘하고 있나 감시하면 일이 안 되잖아? 내가 집에서 이렇게 있는 게 직원들한테는 하나의 복지라니까? 입으로 뱉는다고 다 말은 아니라고 하더니 저게 말인지 방귀인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꾹 참았습니다. 당장 저 인간과 이혼을 할 것도 아니고 오빠랑 새언니가 남편에게 기회를 줬으니 저도 기회를 줘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있으니 쉽게 이혼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없었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서 더 그러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투자는 형님이 하셨으니까 형님이 다 가져가시잖아? 여보, 우리 이 집 담보대출 받고 우리 신용대출 받아서 얼른 투자금 드리는 건 어때?
하면서 애교를 피우더군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빠가 준 기회까지 말아먹을 생각을 하는 놈에게는 당장 오빠가 월급 명목으로 주는 돈도 아까운 인간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빠를 찾아가서 당장 남편을 내쫓으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아빠니까 라는 생각으로 참았죠. 적어도 큰애 고3 생활이 끝나면 내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빠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같은 회사에 있지만 오빠와는 잘 만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 거죠. 저는 격리 직원이고 오빠는 사장이니까요. 하지만 오빠는 그런 것에 더 철저해야 한다며 어쩌다 마주쳐도 눈인사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좀 더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고요. 아무튼 오빠에게 온 연락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빠가 내어준 초기 투자금의 30%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아무리 잘 풀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단기간에 그 큰 돈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게다가 내가 주는 월급은 보험이랑 이것저것 제외하면 끼케야 180만 원에서 190만 원밖에 안 될 거야. 영희, 넌 아는 거 없어?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모았을 리도 없고 말이야. 회사 다닐 때 내가 주던 용돈도 흥청만청 쓰기 바빠서 나중에는 용돈 없다고 나한테 짜증 부리던 사람이거든. 게다가 사기꾼들한테 퇴직금도 절반이나 뺏겨서 그만한 돈이 없을 텐데. 어디서 대출이라도 받았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 돈을 빌릴 신용이 아닐 텐데. 오빠와 저는 아주 오랜 시간 생각을 했지만 도저히 남편에게서 그 큰 돈을 빌려서 오빠의 돈을 갚을 길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신용대출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줄 곳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사실 남편 걱정보다는 오빠에게 무슨 피해가 갈까봐 애 같아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오빠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돈은 혹시 모르니 쓰지 않고 가지고 있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오빠에게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간신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은 후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떠올리려고 해도 남편이 가져온 돈의 출처를 알아내지 못하다가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합가 전에 본인 명의의 집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지방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억지로 들어와 앉으신 후에 집을 팔았고 그 돈은 고스란히 시어머니 지갑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으니 아마 그 집을 판 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다면 물어볼 텐데 오늘 아침 큰 계약이 들어왔다며 헐레벌떡 나가더니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돈이 시어머니의 집값이라면 그 액수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오빠에게 당장 전화해서 말할까 했지만 전화를 하기에는 애매한 시간이라서 자고 일어나 내일 회사에서 말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딸이 늦은 시간에 몰래 방에 들어와 저를 깨우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일어나 앉았습니다. 우리 딸. 무슨 일이야? 불도 안 켜고? 제가 불을 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딸이 저를 말리며 다시 앉히고는 제 곁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학교 조퇴하고 돌아와서 방에 누워있었는데 누가 안방을 뒤지는 거야. 도둑인가 싶어서 몰래 가서 봤는데 할머니가 엄마 화장대며 옷장이며 뒤지면서 뭘 찾더라고. 찾아? 뭘 찾아? 딸은 제 말에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그냥 계속 방을 뒤지면서 할머니가 엄마 욕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우선 알겠다고 말하며 딸을 방으로 보내려고 했고 딸은 잠시 고민하다가 제 두 손을 꼭 잡아 말해주더군요. 엄마, 나는 엄마가 아빠랑 이혼한다고 하면 무조건 엄마 편이야. 그건 동생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거면. 아이고 예쁜 우리 딸.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저는 딸아이를 다독이며 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방 불을 켜고 의자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욕을 하면서까지 방에서 뭘 찾았을까 하고 말이에요. 생각하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시작된 남편의 주택담보대출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의 명의가 제 명의니까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그거일 테니까요. 저는 당장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인감도장이 있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제 인감도장은 나타나지 않더군요.
심장이 쿵 하고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며느리 인감도장까지 훔칠 생각을 하다니, 설마 했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정말 시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미루면 나중에 남편이 오빠에게 주는 돈이 바로 이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될 테니까요. 저는 당장이라도 자고 있을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아직은 모든 게 확실하지 않아 참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새벽이 되어 찬물이라도 마셔야겠다는 생각에 주방에 들어가 물을 마시는데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저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화장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뻔뻔한 모습을 뒤로 하고 저는 시어머니가 사용 중인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인감도장은 작아서 작정하고 숨기면 찾는 게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테니 시어머니에게 다 알고 있으니 내놓으라고 하는 방법이 제일 쉬워 보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집을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그런 마음을 애써 누르며 시어머니의 방을 나와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빠와 상의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오빠에게 출근하고 잠깐 보자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출근 후 오빠와 이야기했습니다. 오빠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일단 알아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제게 물어보더군요. 매사랑은 어떻게 할 거니? 이혼해야지. 이혼, 딸의 지지도 있었고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는 간결한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오빠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에 오빠에게 도움을 구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오빠가 나이 차이가 크게 나기도 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오빠가 너무 바빠 서로 대화할 시간도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모든 상황이 힘들게 돌아가는 저를 생각해주고 다독여주는 오빠의 모습에 제가 너무 오빠를 밀어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빠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잘 아는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변호사님을 만나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인감도장이 있다고 해서 바로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동안 제가 겪은 일들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들은 이야기와 오빠의 지지에 힘입어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 시어머니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제 방 뒤져서 제 인감도장 가져가셨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명백한 도둑질이에요. 제 도장 돌려주세요. 도장은 무슨 도장? 내가 언제 네 방을 훔쳤다는 거냐? 너 이제 내 아들이랑 헤어져. 이혼해라, 이혼해. 아주 시어머니 알기를 개떡같으로 알다니. 나는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썩 꺼져. 꺼지는 건 제가 아니고 어머니시죠. 이미 다 알고 왔어요. 어머니께서 제 인감도장 훔쳤잖아요. 어서 돌려주세요. 이렇게 옥신각신하며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등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나 성공했어. 나도 이제 성공한 사장님이라고. 아침에 말했던 큰 계약 있지? 그거 나랑 하겠다고 방금 연락 왔어. 나도 이제 독립이 가능하다고. 대뜸 들어오자마자 사장이 됐다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가 반색하며 얼른 남편 뒤로 숨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잡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남편이 턱하니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얼른 노선을 바꿔서 남편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 같은 소리 하네. 당신 내 인감도장 어쨌어? 어디 뒀냐고? 인감도장? 나는 그거 모르는 일이야. 정말로 모르는 듯이 어리둥절한 남편 뒤로 시어머니가 째려보며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됐고, 너 저거랑 헤어져라. 저거 완전 아주 나쁜 년이야. 어? 시어머니를 아주 우습게 본다니까? 헤어지든 말든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거고요. 저런 거머리 같은 아들 반품할 테니까 어머니는 얼른 제 인감도장이나 내놔요. 아니, 이제는 어머니도 아니네요? 저기요, 그거 당신이 가지고 있어봤자 어차피 쓰지도 못하거든요? 이거 명백한 도둑질이에요. 경찰에 신고 한번 해볼까요? 시어머니는 내 말에 코웃음을 치며 도장 같은 건 본 적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에 화가 나서 남편을 밀치고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고 시어머니의 바지주머니에서 제 인감도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 인감도장을 뺏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찰싹 달라붙어 말씀하시더군요. 너 이제 저거랑 진짜 헤어져라. 아주 천연히 나를 물러보고 너도 물러보는구나.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장님인데.
네, 잘나신 아드님이랑 헤어져 줄게요. 우리 이혼하자, 이혼해. 아, 근데 그거 아셔요? 당신 잘나신 아들 사실은 월급 180 받으면서 우리 오빠 밑에서 일하는 바지 사장인 거. 제 말에 순식간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씩씩거리는 저 빼고는 시어머니도 남편도 조용해지더군요.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과 저를 번갈아 봤고 남편은 당황해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밀어내 억지로 집에서 쫓아냈고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현관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저게 무슨 소리냐며 남편을 독촉했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학원에 있을 아이들에게 연락해서 오늘은 집으로 오지 말고 외삼촌 집으로 가라고 말했죠. 아이들은 되묻지 않고 알겠다고 했고 저는 바로 오빠에게 연락해서 남편과는 이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는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오빠가 소개해주신 변호사님은 일을 빠르고 깔끔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이혼하라고 떠밀었던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찾아왔다가 고용한 변호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럼 살던 집을 내놓으라고 하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더군요. 그럼 그 집이라도 내놔. 나랑 아들이랑 거기서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건 왜 재산 분할이 안 된다는 건데? 저기요, 몇 번을 말해요? 이건 당신 아들이랑 혼인신고하기 전에 내 부모님이 딸한테 생전에 남기신 유산이니까 안 되는 거라고. 저 나쁜 년, 독한 년. 네가 나를 아주 물로 보는구나. 너 이리 와봐. 내가 오늘 너 죽이고 나도 따라 죽으련다. 이러면서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다행히 옆에 있던 변호사들이 말려서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머리카락이 뜯겼습니다. 상대편 변호사는 머리가 아프다는 듯이 눈을 꽉 감아버리더군요. 저는 변호사님에게 곧바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죠? 고소해주세요. 뭐야? 고소? 상해죄? 그래요. 내가 며느리일 때는 시어머니니까 참아준 거지. 우리는 지금 남이잖아요? 당신, 이제 내가 합의 안 해주면 정가 남는 거야. 알겠어? 근데 난 뭘 들이밀든 합의는 절대 안 해줄 거야. 인생은 실전이거든, 이 노망날 할망구야! 결국 남편은 어떤 재산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같이 모은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 퇴직금까지 써서 사기당하기 바빴으니 가져갈 만한 것도 없었죠. 그나마 재산이라고 나온 게 제가 최근에 일을 시작하면서 들었던 적금이 다였고 그것도 저의 가사노동과 제가 일해서 번 돈만 들어갔다는 게 인정이 되어서 제가 다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끝나나 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이 문제였습니다. 아이들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던 주제에 남편은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딸과 아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자기에게 넘기라고 주장해서 시끄럽게 굴었지만 딸과 아이들이 절대 아빠에게는 가지 않겠다고 말을 했고 무사히 두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가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진행하면서도 오빠는 남편에게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양육권도 친권 모두 제가 가져오게 될 테니 이렇게라도 벌어서 저에게 양육비를 주라는 목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오빠의 호의를 무시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이 밀리기 시작했고 한순간에 바지 사장이지만 사장을 잃은 회사는 생각보다 피해가 커졌다고 합니다. 결국 오빠는 그 일로 남편을 고소하게 되었고 남편은 저와는 이혼 소송을 오빠와는 법적 분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빠 부부에게 미안해져서 안절부절 못했지만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오빠 부부는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나쁜 게 아니라 남편이 나쁜 거라고 위로까지 해주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결국 이혼 판결이 났고 아이들도 모두 제가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난 그날 남편은 저를 붙잡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절대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며 울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절대 우리 엄마가 당신 못 건들게 할게.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그러게, 내가 어머님 때문에 힘들다고 했을 때 참으라고만 하지 말고 어머님을 말려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이제 기회는 없어. 그동안 나랑 오빠가 줬던 기회를 뻥 하고 차버린 건 당신이니까. 애들 양육비나 밀리지 말고 줘. 알았어?
제 말에 남편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하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후에 오빠에게 듣기로는 오빠에게 줬던 투자금의 30%가 저의 예상대로 시어머니의 집을 판 돈이라서 이제 전 남편이 된 그 사람과 시어머니는 좁고 낡은 원룸에서 같이 산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이 오빠에게 와서 그 30%라도 돌려줄 수 없느냐고 물어봤지만 남편이 제대로 일하지 않아 생긴 피해가 커서 오히려 남편 쪽에서 오빠에게 돈을 더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하지만 오빠는 그간의 정과 우리 아이들의 아빠라는 이유로 눈 감아주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하며 내보냈다고 하더군요. 듣기로는 다시 회사에 들어가려고 알아보고 있다고는 하는데 나이도 많고 경력도 애매한 전 회사에 피해를 줘 재판까지 다녀온 사람을 뽑겠어요? 그나마 오빠가 합의를 해줘서 처벌은 없었던 거지 합의를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끝까지 시어머니와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이혼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 제가 끝까지 합의를 안 해주면 전과가 남겠죠. 저는 변호사님에게 절대 합의 이사가 없다는 걸 알리고 모든 것을 변호사님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사님 통해서 듣기로는 시어머니 본인도 절대 합의 안 하겠다고 했다는데 모르는 일이죠. 아무튼 그 뒤로 전 시어머니나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아빠랑 할머니가 없다는 것에 조금 어색해했지만 오히려 지금이 남편과 할머니가 있을 때보다 편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